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에서 300여 킬로 떨어진 지점에 우슈토베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 언저리에 바시토베라고 하는 언덕이 있지요.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1937년 9월 달 일인데요. 러시아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이 기차를 탑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무려 한 달간 6,500km를 달려옵니다. 37년 그 10월 9일 하필 그 한글날이라고 하는데요. 10월 9일부터 해서 그 이듬해 4월 달까지 이곳에서 첫 해 겨울을 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는 그 첫 정착지로서 매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그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그 한카 이제 우호의 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8월 11일 날 이 공원 내에 고려인을 대표하는 그 독립운동가 15명의 추모의 벽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현장에 저희 감독님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왜 참석을 했는지 또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직접 말씀드리려고 나오셨어요. 인사하시고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감독이에요. 감독님이 이제 늘상 이제 카메라만 잡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이제 촬영하는 거죠. 그래서 울렁증이 있대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는데 실제로 진짜 울렁증 있는 거예요? 네, 막 카메라만 들이대면 막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찍을 때랑은 굉장히 달라요. 카메라를 20년 잡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이제 갖은 행사를 했는데 그 감독님께서 참여한 이유가 뭔지 또 그다음에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런 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8월 11일 날 카자흐스탄 우스토베에서 그 한카 우호 기념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려인 추모비를 제막식을 했어요. 주체는 통일문화연구원 그리고 이제 MBN 그다음에 TV조선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고려인 민족 2부에 관해서 고려인에 관한 이제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참석해서 우스토베 그 추모 공원의 분위기를 보고 왔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일부 다큐멘터리 영화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 민족 1탄이 이제 그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민족 2탄이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참석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제 주변에서 그 뉴스를 접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왜 홍범도 장군이 그곳으로 가서 묻혔는지 이것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분이 꽤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뭐 후손들이 얘기가 있다면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스베 공원묘지에는 15명을 추모하는 그 추모비가 이번에 제막이 됐는데 그중에 김경천 그리고 홍범도 최재형 등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홍범도 같은 경우에는 연해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전투, 선설 전투에서 활약을 했었죠. 연해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카자흐스탄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우리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홍범도 장군은 뭐 워낙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또 영화로 또 이제 그 조명이 됐고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왜 그곳으로 가서 묻혔는지를 궁금해해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20년에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청산리 전투, 우리에게는 그 위대한 승리였지요. 반면에 한편 또 재앙이기도 했어요. 일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독립군 토벌 작전을 펼치게 되지요. 그런데 일제가 뜻대로 독립군을 색출하지 못했지요. 거기에 대한 분풀이로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독립군들은 흑룡강성,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이죠. 그래서 밀산시에 집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 해가지고 10여 개의 그 독립군 부대가 결집을 했고 그 밀산시에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요. 전체 병력은 3,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그 대안으로 연해주 지역을 선택을 해요.
연해주 지역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한인들이 집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이제 독립군의 어떤 활동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는 이제 그 레닌에 의해서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내전이 있었던 것이죠. 러시아에서도 즉 그 레닌 볼셰비키 당을 중심으로 한 홍군 적군이죠. 그 다음에 군주제 일종의 이제 뭐 보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공산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백군이 이제 그 싸우고 있었고 당시에 공산주의 그 계열의 항일 단체들이 적군에 가담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일제는 이제 백군을 지원했죠.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은 연해주로 넘어가서 이 적군과 함께 투쟁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이제 그 대한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데 당시에 이제 그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 단체 이것이 두 개의 파, 상하이파하고 이제 그 이르쿠츠파인가요?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대한독립군단이 들어가자 어떤 그 지휘 체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르쿠츠파에서 대한독립군에게 이제 그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하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우리 한인들끼리 서로 촛불을 겨누고 거기서 이제 그 수백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냥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그 이후에 연해주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가담을 하고, 공산당에 가담을 하고, 그다음에 레닌과 어떻게 하면 조선의 독립을 이제 쟁취할 것인가를 협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37년도 이제 그 강제 이주의 일환으로 홍범도 장군도 같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유해가 묻혀있던 것이고 작년에 광복절을 기해서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사님, 근데 왜 스탈린이 우리 조선인들을 연해주에서 그쪽 카자흐스탄 등지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그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서쪽으로는 유럽하고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강대강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스탈린과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맞붙게 되죠. 그래서 서쪽에서 이제 독일이 히틀러가 이제 그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하고 반면에 이쪽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제가 또 강성하잖아요. 이미 이제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만주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근데 만주하고 연해주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군이 실제로 이제 1918년에 연해주로 군대를 보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군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백군을 지원했고 백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또 항일 단체를 이제 소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스탈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쪽에는 독일이 있고 이쪽에는 일본이 있고 그래서 스탈린은 일본과는 싸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웬만하면은 거리를 이제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죠.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그 조선인들이에요. 조선인들이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항일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 군대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책상 스파이라고 하는 그 누명을 조선인들 모두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하고 조선인하고 닮았잖아요. 근데 뭐 100%의 그 조선인들이 항일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100%의 조선인들이 이제 친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일부 이제 친일한 인사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겠지요. 그래서 그 친일 분자가 이제 첩자로 소련군의 어떤 그 동태를 살핀다라고 이제 누명을 씌워서 17만 1000명에 이르는 조선인들을 전부 다 강제로 이제 그 열차로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1937년에 이제 그 강제 이주를 시키고 스탈린은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요. 1941년 4월 달인데 이때 이제 그 소련과 일본이 이제 중립 협약을 맺죠. 야, 뭐 우리 다 뭐 나쁜 놈인 건 맞는데 일단 당분간은 싸우지 말자라고 이제 그 협정을 맺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이제 강제 이주를 보냈던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감독님 조선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어떤 기술이 가장 뛰어나요? 전 세계에서? 농업 기술이죠. 그렇죠. 네.
조선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모지라 하더라도 조선인들은 물을 대고 거기에 그 수전을 개발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련이 이제 공산 혁명을 이루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인민의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농업이 부흥을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아하니 조선인들이 그 농사를 잘 짓는단 말이죠. 근데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땅은 넓고 근데 척박해요. 농업이 아주 그 후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인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논농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난 쌀을 수확으로 인민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이유가 있었어요. 또 하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건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어떤 민족 정책이에요. 스탈린이 그 강제이주시킨 것은 우리 조선인만이 아니에요. 무려 그 60개 소수민족을 강제 이주 분산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17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연해주에 모여 있으면은 그 민족이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민족들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분산 배치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17만 1000명에 해당하는 그 조선인들을 카자흐스탄으로는 9만여 명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으로는 한 7만여 명을 보냈고 나머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으로는 한 1만 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을 분산 배치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선인의 정체성을 흐트러 버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토착 카자흐스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민족의 정체성도 흐트러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러시아화 언어부터 문화까지 그 러시아 온통 러시아로 만들기 위한 어떤 민족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들을 이주시켰다. 이 세 가지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홍범도가 왜 이렇게 그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는가, 또한 그 조선인들이 이제 중앙아시아로 가서 왜 고려인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쪽 세 가지 틀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상규 박사님은 역사 이제 학자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연구를 하시게 되면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애초에 전공했던 것은 고전 문학이에요, 사실. 그래서 신화라든지 전설, 민담 같은 것들, 또 민요 같은 걸 전공을 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문학 콘텐츠학을 다시 이제 전공했어요. 그래서 인문학 베이스로서의 문학 콘텐츠학 박사는 제가 대한민국 1호로 받았어요. 제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그 2014년도에 중국으로 가서 이제 그 문화원, 그다음에 박물관 이제 기획을 하는 활동을 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제가 전공했었던 어떤 신화 같은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주몽이라든지 뭐 단군 같은 거, 그 이전에 이제 환단곡에 나오는 뭐 환국 배달곡, 야 정말로 막 이거 맞아요. 나중에 또 기회 돼서 말씀드릴게요. 그건 신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가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바로 추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화원 활동을 하면서 중국 정부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1931년 만주사변 9.18 사변 이후에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항일투쟁했던 이 투쟁사는 중국 정부도 좋아하고 얼마든지 연구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활동도 하게 이제 허용을 했지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정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현장에 나가봤죠. 같이 갔었잖아요. 네, 예. 처음에 이제 그 현장을 갔던 것이 의암 유인석 기념원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의암 유인석의 어떤 의의에 비해서 그 현장은 정말 참담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정말 방치되어 있는 그 유적지들을 한번 갖고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저희가 한 100여 군데를 다녔죠. 예, 굉장히 좀 처참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저희가 간도유랑기를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로만 배웠던 그런 역사적 일들이
다 왜곡되고 잊혀지고 이제 그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좀 부흥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감히 이렇게 어려운 역사 얘기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좀 많이 좀 봐주시고 저희가 지치지 않게 좀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아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강제이주를 많이 했대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20만 명이었나? 17만 명. 네, 17만 명 정도를 이주했는데 기차로. 예. 그 어떻게 이주를 했다는데요? 그 우슈토베 지역에 그 우슈토베 역이 있다고 해요. 그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 감독님께서 거기 직접 가보셨어요. 그 역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예. 이주를 해서 첫 번째 내린 역이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 역이라고 합니다. 우슈토베 역은 우리나라 예전 한 70년대 정도의 아주 조그만 간이역 같아요. 실적으로도 그 지방이 굉장히 땅은 넓지만 굉장히 조금 약간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의 군청도 굉장히 뭐 건물은 크지만 굉장히 좀 낡은 느낌이 많이 났었고 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기차가 쓰는 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열심히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철길에 내려가서 막 촬영을 했는데 막 거기 자전거를 타고 간의원이 막 와서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가워서 저도 막 손을 흔들었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기차 오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얼른 나왔더니 이 기차가 진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역이 맞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우슈토베 역에 이제 오늘날 그 현재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러시아 연해주에서 이제 17만 명이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10살 이제 남짓한 그 아이 엄마 아빠 손붙잡고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한 분들이 80, 90 되셨을 때 구술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느닷없이 이주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느닷없었냐면 바로 다음 날이에요. 야, 너 짐 싸서 내일 기차역 가서 기차 타. 그래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20일이었어요. 그래서 20일 뭐 한 1, 2주 시간을 두고 급하게 이제 그 이주 명령이 내려진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 2주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짧겠어요. 그 이제 수십 년간 연해주에서 터를 닦았는데 농사 짓던 땅들, 또 집, 가구들 이런 걸 모두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기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세간 살림들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먹을거리들 주로 이제 그 아직 수확이 덜 끝났던 철이었기 때문에 9월달이잖아요. 그래서 뭐 감자라든지 그다음에 닭이라든지 돼지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잡아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가져갔다고 하고 뭐 이불 그다음에 그 옷보따리 정도 아주 그 간소한 그 짐만 챙겨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닷없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17만 명이 그 이동을 했는데 기록에 보면 그 전체 그 기차 편이 120편 정도가 오갔다고 해요. 그리고 한 편에 한 50량 정도 되는 기차 규모였다고 하고 이 기차는 와곤이라고 하는 그 짐차였었어요. 그 사람을 실는 게 아니라 짐이라든지 가축을 실는 그 이제 그 기차를 개량을 해가지고 내부는 1층, 2층 선반으로 나눠가지고 가족 단위로 이제 그 잘 수 있게끔 이렇게 개조를 시켰다고 해요. 그런 기차를 타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우슈토베 그 역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기차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굉장히 저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뭐 심지어는 그 나치가 그 유대인을 뭐 수송할 때처럼 굉장히 뭐 가축, 돼지 같이 취급을 당해서 뭐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술 자료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딱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던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50량 되는 칸에 그 맨 앞차 같은 경우에는 객차였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그 자리에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는 차였는데 거기에는 어떤 그 공산당원이라든지 내지는 예술인들이 이제 탔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 짐칸이에요. 그런데 짐칸이기 때문에
이제 열악할 수밖에 없지요. 제일 문제는 먹는 거, 또 씻는 거, 내지는 용돈 보는 게 제일 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차가 정차를 했다고는 해요. 정차는 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정차하지 않은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이제 2, 3일에 걸쳐서 한 번씩 정차를 하는데, 정차를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이었다고 해요. 물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먹을 거, 주로 이제 그 빵을 사 먹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용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차 내에서 용변을 본 이 이것들을 치워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용변을 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 4,500명의 무리들이 한 번에 그 용변을 보니까 얼마나 난장판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제일 그 나쁜 기억이 거기에 용변에 대한 어떤 수치감 같은 것들이어서, 우리가 개, 돼지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빵만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차를 하면은, 조선인들 왜 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을 끓이는데 막 끓이다가 말고 이제 기차가 출발하면은 막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환경이었고, 특히 근데 이제 그 노인들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가 17만 명 중에서 뭐 수만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공식 기록에 의하면 55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50량의 기차 속에 위생객차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뭐 간호사도 배치가 됐던 것 같은데,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주했을 때 그 기억 중에서 제일 문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용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먹는 문제, 그다음에 그 씻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아주 그 비인간적인 처사를 받았다. 근데 그 스탈린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강제 이주를 시키면서도, 야, 집 같은 거, 땅 같은 거 다 버려도 돼. 내가 중앙아시아 가면 더 좋은 집, 그다음에 저기 막 그 더 좋은 땅 줄게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선뜻 기차를 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고. 선동이니. 그쵸. 일본 놈들이 그때 이제 만주로 이주시킬 때도 그런 식이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 요행 잠깐 할게요. 그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강제 이주 정책 있잖아요. 근데 조선인들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옛 기억을 유추해서 이제 그 여쭤보면, 정확하게는 강제 이주가 아니고 사기였던 거예요. 야, 만주에 가면은 야, 그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호박 같은 것들은 이따만 해가지고 지게에 짊어져야 되고, 콩대 같은 경우에는 하도 굵어가지고 지팡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여기하고는 토질이 달라라고 해서 이제 유혹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선뜻 정보가 없으니 그 이민청구서에 도장을 찍고 갔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인데, 스탈린이 했던 수법이나 일제가 했던 수법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또 하나 이제 그 감독님이 직접 보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우슈토베 역에는 토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었기 때문에 토굴을 파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토굴을 보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네. 토굴이 이제 토굴 흔적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토굴을 그 추모공원에서 조성을 해서 옛날 걸 복원하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이제 복원이 안 됐고, 지금 이제 그때 살았던 그분들의 이제 터를 이제 파놨어요. 키로 하면 좀 한 2m 정도의 이제 깊이로 땅을 파놨고, 한 3평에서 4평 정도 되는 이제 땅을 파서 그렇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덮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깊이 땅을 파고 그 밑에다가는 이후에 이제 구들장을 놨대요. 추운 겨울을 나야 되니까 불을 지펴야 되고 불뚝을 만들게 되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깊이 땅을 파고 이제 그 땅 바로 위에다가는 갈대로 이형을 얹어가지고 이제 지붕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한 해 겨울을 났고 그 이듬해에는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가보신 우슈토베 지역이 특히 이제 그 토굴이 많았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 상황, 다른 카자흐스탄 지역의 다른 지역 내지는 우즈베키스탄 지역에는 스탈린이 약속했던 것처럼 집을 줬대요. 근데 그 집이 새 집이 아니고 기존의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비우라, 너희들은 다른 데로 또 이주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실복인 거죠. 운이죠. 어떤 조선인들은 이제 이주하자마자 그 토착민들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반면에 우슈토베의 첫
정착했던 그런 그 조선인들은 토구를 파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조선인들이 얼마나 또 그 훌륭하냐면 이렇게 토구를 파고 살고 그 이듬해 집을 짓고 그리고 무려 3년 만에 그 불모지, 그 황무지를 논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로의 흔적들이 아직도 이제 그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목화 농사에 성공해서 큰 부를 이뤘다고 해요. 그들의 후예가 지금도 이제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후손들도 만나 보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후손도 만났습니다. 그 8월 13일인가요? 13일 날에 그 한국의 날이라고 해서 알마티 공원에서 그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려인들 이제 나이가 많으신 한 3대 되신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2대는 아니고 3대 정도 될 것 같아요. 3, 4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더 질문하니까 못 하시더라고요.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 5대, 6대 되는 이런 이제 젊은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인사는 좀 가르쳐 줬나 봐요. 안녕하세요 정도. 전혀 한글을 모르고 뭐 그렇지만 그 한국의 전통 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예. 노인분들이라 할지라도 한국어를 이제 못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선족하고는 똑같은 이제 디아스포라지만 그 조선족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예컨대 이제 조선의원군 같은 경우가 모택동하고 같이 대장정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이제 공산당 편에 서서 같이 혁명을 하잖아요. 또 그다음에 국공 내전이 있었을 때 이제 장개석의 보급로를 끊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그러니까 자치주를 중국 내에서 처음 만든 것이 이제 우리 조선 자치주예요. 그래서 자치주 내에서는 공식 언어가 그 자치주의 언어, 즉 한국어지요. 그래서 한국어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뭐 모든 것에 공식 문서도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조선들이 이제 그 한국어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고려인들은 그런 그 민족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그 고려 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에서 옛 뭐 춘향전이라든지 뭐 심청전이라든지 하는 연극을 통해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또 기회 봐서 또 하기로 하겠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 고려극장에도 갔고 공연도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고려국장은 그 유일하게 카자흐스탄에서 남아 있는 고려인들의 이제 연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화 공간인데 거기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께서 카자흐스탄에서 수의로 경비 같은 일을 또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홍범도 전시관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한국의 이제 문화와 이런 이제 악기 이런 걸 알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리랑 공연을 또 해주셔서 굉장히 이제 감동스럽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리랑은 한민족을 상징하는 노래지요. 그래서 뭐 전 세계 그 한민족이 머무는 곳에서는 아리랑이 있는데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서도 아리랑이 전승되고 있다. 비록 지금 현재 이제 그 말은 언어는 잃어버렸지만 우리들이 이제 그 향유했던 그런 그 문화는 그 기층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고려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한국과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각 국이 서로 이제 그 우호 관계를 또 돈독해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심 역할로서 그들이 이제 그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감독님 또 마지막 또 뭐 하신 말씀? 네. 네. 저희가 그 동북 삼성에서 이런 이제 항일 유적지 복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개보수 사업 등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쪽도 카자흐스탄에서도 이게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님이 그 라종옥 이사장님이신데 그거를 정말 열정적으로 3년 만에 해내셨어요. 거기 이제 빈 공터 묘지에다가 정말 인간 승리죠. 저희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민간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쪽에 같이 동참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이제 민족 2부 고려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작업 이제 분량이 많아요. 자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좋은 작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죠? 예, 진짜입니다. 이제 오늘 첫 출연이에요. 아까 이제 20년 동안 카메라를 잡긴 했지만 이제 첫 출연인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됐어요. 소감은 뭐. 자, 다음에 또 다시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